할머니, 지금 바로 나가세요. 노란 포스트잇.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은 쪽지였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 뒤에 숨겨서 슬쩍 밀어줬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오말순, 71. 전라도 순천에서 40년째 말순이네 떡볶이를 운영해왔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떡을 썰고 밤 9시면 가게 문을 닫는 게 내 인생이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런 내가 지금 은행 비상구로 도망치고 있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47분. 순천시 연양동 새마을 금고. 바로 옆엔 며느리 최미정. 뒤쪽엔 검은 정장 차림 남자 2명. 그들은 내가 쪽지를 받는 걸 못 봤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남자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쪽지를 무릎 위에 펼쳤다. 급하게 휘갈긴 글씨. 이 서류 사인하면 재산 다 넘어갑니다. 도망치세요. 경찰 신고했어요. 마이너스 박지연 마이너스.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내민 서류를 다시 봤다. 재산관리 위임계약서,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로 빼곡했다.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통장이랑 집 서류 같은 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하지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처럼. 뒤에서 남자 하나가 기침했다. 신호 같았다. 며느리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어머니,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 다음 손님도 처리하죠. 창구 직원을 봤다. 28쯤 돼 보이는 여자. 이름표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볼펜을 떨어뜨렸다. 아, 죄송해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며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책상 밑에서 무언가 버튼을 눌렀다. 경보음은 안 났다. 무음 비상벨인 것 같았다. 배를 움켜쥐었다.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프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아니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 관절염이 20년째인데 지금은 긴장 때문에 더 심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 표지판 쪽으로 걸었다. 뒤에서 남자들이 웅성거렸다. 저 할멈 수상한데? 괜찮아. 71살 노인이 어딜 가겠어. 다리도 저 모양이고. 화장실 방향이 아니라 비상구로 방향을 틀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빨간 비상구 표지판. 문을 밀었다. 삐잉 마이너스. 경보음이 울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뒤에서 터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4층, 3층, 2층. 잡아. 저 할멈 잡아. 남자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쿵쿵 울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1층 비상구 문을 밀어 열었다. 뒷골목으로 빠져나왔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뛰었다. 71년 인생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다. 떡볶이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 향기.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다정한 문장이 오히려 소름 돋게 만들었다. 채소가게 김복순 뒤에 숨었다. 말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요?
숨겨줘요. 제발. 복순이가 날 포대자루 뒤에 숨겨줬다. 30초 후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시장을 지나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71살 할멈 못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복순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남자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복순이가 물을 갖다 줬다. 말순아, 도대체 무슨 일이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단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서류에 사인했으면 나는 끝이었다. 그날 밤 분식집 뒷방에 숨어 지냈다. 불도 안 켰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다.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 53통, 며느리 32통, 아들 21통, 아들 태호의 문자. 엄마, 대체 왜 그래? 유진이가 울고 있어. 은행에서 도망쳤다며? 병원 가자. 제발. 눈물이 났다. 내 아들도 날 믿지 않고 있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았다. 오말순 할머니? 남자 목소리. 차갑고 낮았다. 누구요? 오늘 좋은 선택하셨네요. 하지만 다음엔 안 될 겁니다. 아드님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조용히 사세요. 전화가 끊겼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가족까지 알고 있었다. 며느리 최미정은 5년 전 천사처럼 나타났다. 2020년 11월 남편 윤병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석 달 후였다. 빈소에서 3일을 울고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의 그 적막함. 40평생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런 거였다. 아들 태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32, 청순한 얼굴에 긴 생머리.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했다. 어머님,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손에는 한우 세트와 6년근 홍삼. 당시 가격으로 40만 원은 됐다. 처음 뵙는데 이런 걸 가져오다니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신 거 태호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했다. 진심처럼 보였다. 착각이었다. 교제 6개월 만에 둘은 결혼했다. 2021년 5월 작은 예식장에서 30명만 부른 소박한 결혼식. 신부 측 하객이 유난히 적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친척도 없어요. 미정이 눈시울을 붉혔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20의 부모다 여의었으니까. 그 외로움을 아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이여. 걱정 말어. 그녀를 안아줬다. 그녀의 몸이 약간 굳는 게 느껴졌다. 그때는 낯설어서 그런가 했다. 결혼 후 1년은 완벽했다. 명절마다 제사상을 차렸고 시장 볼 때마다 동행했다. 어머니, 이 생선 신선해 보여요. 어머니, 이 옷 잘 어울리세요. 칭찬과 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겨울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통장이 몇 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었다. 3개 있지. 왜?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심해요.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고맙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게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 70대 할머니, 보이스피싱으로 3억 날려 통장 털린 노인, 극단 선택. 무서웠다. 이런 일이 진짜 있어?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망설였다. 그런데 며느리가 울먹였다.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전 어머니 지키고 싶어요.
태호 오빠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세 통장 모두.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왔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확히 격일로.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다. 녹용, 한약, 홍삼액, 비타민 D, 오메가3. 어머니, 이거 면역력에 진짜 좋대요. 어머니, 이건 치매 예방해요. 어머니, 이거 무릎에 좋아요. 처음엔 고마웠다. 그런데 먹고 나면 항상 이상했다. 머리가 멍했다. 어지러웠다. 30분쯤 지나면 괜찮아졌지만 그 30분 동안은 정신이 흐릿했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손님 계산을 틀렸다. 사장님 8,000원인데 15,000원 받으셨어요. 내가? 네, 여기 영수증에 찍혀 있어요. 당황스러웠다. 40년 장사하면서 계산 틀린 적이 없는데 일주일 후 또 틀렸다. 이번엔 거스름 돈을 잘못 줬다. 단골 손님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피곤하세요? 실수가 좀 잦은 것 같은데. 그날 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체중을 재봤다. 3kg이 빠져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이웃 김옥순이 찾아왔다. 40년 지기였다. 말순아, 너 요즘 이상해. 며느리 온 다음부터 자꾸 멍 때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니요. 뭔가 이상해. 그 며느리도 이상하고. 무슨 소리요? 옥순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난주에 봤어. 너 그 며느리가 약국에서 수면제 사는 거. 근데 표정이 웃고 있더라고. 수면제 사면서 웃는 사람이 어딨어?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나가 사람 보는 눈은 있제잉. 40년 장사하면서 사기꾼도 많이 봤어. 그 며느리 눈빛이 안 좋아. 앞에서는 웃는 뒤 돌아서면 눈에서 냉기가 흘러.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며느리가 준 비타민을 봤다. 투명한 캡슐. 그냥 비타민일까?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흰색 가루. 비타민 맞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왔다. 어머니, 녹용차 끓여왔어요. 보온병을 내밀었다. 빨간 보온병. 똑같은 보온병이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 보온병. 컵에 따랐다. 검은 액체. 김이 모락모락. 어서 드세요. 식으면 안 돼요. 컵을 받았다. 냄새를 맡았다. 녹용 냄새.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 쓴 냄새.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째려봤다. 순간 느꼈다. 저 눈빛. 옥순이 말이 맞았다. 냉기가 흘렀다. 너무 뜨거워서 식혀서 마실게. 지금 드셔야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왜? 약효가 금방 사라져서요. 다시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후 녹용차를 변기에 버렸다. 그리고 컵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깊숙이 숨겼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심하게 잘못되고 있었다. 은행에서 도망친 다음 날 화요일 오전 9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쿵쿵쿵.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문을 열었다. 경찰 2명. 젊은 경찰과 나이든 경찰. 젊은 쪽이 말했다. 오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네. 며느리분이 실종 신고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치매 증상으로 어제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치매라니요. 나는 치매가 아닌디.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냥 확인차 온 겁니다. 나이든 경찰이 수첩을 꺼냈다. 며느리분 진술로는
어르신이 최근 3개월간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고 길을 헤매신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어제 은행에서 직원분한테 이상한 행동하시고 소리 지르셨다고. 소리 안 질렀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집에 온 것뿐이라고. 두 경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을 알았다. 치매 환자가 부인하는구나. 어르신, 병원 한번 가보시죠.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치매가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오전 11시쯤 시장에 나갔다. 채소 사러. 김복순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말순이가 치매라며. 경찰도 왔다던디. 생선가게 주인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요즘 장사도 이상하고 그랬구만. 불쌍하게. 과일가게 앞을 지나갔다. 주인 이영자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이겠어. 시어머니 치매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하루 만에 시장 전체가 알고 있었다. 분식집으로 돌아왔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다. 단골 정미숙.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미숙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다. 사장님, 떡볶이 2개 주문했는데요. 하나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2개요. 제 남편 것도 주문했어요. 당황했다.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 괜찮아요.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가 나간 후 확인해 봤다. 주문 메모지. 정말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글씨였다. 내가 적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났다. 분명히 하나라고 들었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내가 치매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후 3시 아들 태호가 전화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유진이가 울고 있어. 어제 은행에서 왜 도망친 거야? 아들아, 들어봐. 그 서류가 이상했어. 며느리가. 엄마, 그냥 통장 관리 도와준다는 서류였어. 뭐가 이상해? 그게 아니라 은행 직원이 쪽지를 줬는데. 쪽지? 엄마, 은행 직원이 왜 쪽지를 줘?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받았다니까. 엄마, 요즘 이상해. 작년부터 계속 그래. 유진이 말로는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고 같은 말 반복하고 밤에 불도 안 끄고 자고. 나 안 그랬어. 엄마가 치매면 본인이 어떻게 알아? 다 모르는 거잖아. 제발 병원 가자.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자고.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그럼 왜 경찰이 왔어? 왜 며느리가 실종 신고했겠어? 엄마가 이상하니까 그런 거잖아. 전화를 끊어버렸다.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에 금이 갔다. 울었다. 40년 키운 아들이 날 믿지 않았다. 저녁 8시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금간 화면에 글자가 번졌다.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순천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꼭 가주세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 그 순간 깨달았다. 며느리가 뭘 하려는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다.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온다.
며느리가 보호자였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 아래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어제도 있었다. 그제도 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됐다. 경찰도, 이웃도, 아들조차 며느리 편이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수요일 오전 분식집 문이 열렸다. 박지연이었다. 은행 직원. 쪽지를 준 그 여자. 어르신.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보고 문을 잠갔다. 지연 씨,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제 경찰 왔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어르신 위험해요. 그녀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봐주세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신문 스크랩, 사망진단서, 보험증권. 며느리분, 최미정 진짜 이름은 박유진이에요. 그리고 이미 2명을 죽였어요. 숨이 멎었다. 사진 2장. 할머니들 영정사진. 이분은 김순자 할머니 75세. 2022년 12월 사망.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 이분은 제 친정엄마 박영희 69세. 2023년 8월 사망. 역시 수면제였어요. 하느님, 2분 다 며느리가 있었어요. 착한 며느리. 한두 달 보살피다가 갑자기 치매 증상 나타났다고 소문 퍼뜨렸죠. 병원 진단서 위조하고 재산 이전하고 마지막엔 수면제 탔어요. 많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엄마는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근데 며느리 온 후 1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경찰은? 증거가 없어요. 다 자연사로 처리됐거든요. 노인이 치매로 실수로 수면제 많이 먹었다고 하면 그냥 사고사예요. 나는 주저앉았다. 그럼 나도. 네. 어르신이 3번째였어요. 근데 제가 막았죠.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이 조직 무너뜨려요. 조직? 네. 이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의사, 보험 설계사, 변호사 다 연결돼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 내가 뭘 하면 돼요? 내일 병원 가세요. 네. 며느리가 예약한 병원 가세요. 그리고 진단 받으세요. 일부러 치매 증상 보이세요. 왜요? 조직을 속여야 해요. 어르신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방심해요. 그때 증거 잡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보호할게요. 그리고 경찰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연이 작은 목걸이를 건넸다. 비상 버튼이에요. 위험하면 이거 3번 누르세요. 3분 안에 경찰이 와요. 목걸이를 받았다. 은색 십자가 모양이었다. 무거웠다. 어르신, 용기 내주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녀가 돌아간 후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다. 목요일 오전 10시 순천 성심병원. 며느리가 데리러 왔다. 어머니 가요. 차에 탔다. 검은색 제네시스. 작년에 새로 산 차. 내 돈으로. 병원 도착. 7층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다들 멍한 표정이었다. 최미정 보호자님? 간호사가 불렀다. 진료실. 50대 남자 의사. 이름표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윤. 어르신 앉으세요. 의사가 웃었다. 친절해 보였다. 며느리분 말로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연 말대로 연기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0월 며칠이더라.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지만 무슨 병원인지. 검사가 이어졌다. 숫자 외우기, 그림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일부러 틀렸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세요. 어르신하고만 이야기 좀 할게요. 며느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의사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다. 차가워졌다. 할머니, 연기 잘하시네요.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 저도 조직원이에요. 의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사인만 하세요. 치매 진단서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손이 떨렸다. 목걸이를 만졌다. 비상 버튼. 사인 안 하면 어르신 여기서 못 나가요. 정신병원은 그런 곳이에요. 보호자가 입원시키면 끝이거든요. 며느리가 이미 입원 동의서 썼어요. 어르신은 이제 환자예요. 절망이 밀려왔다. 의사까지 조직원이었다. 버튼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거 소용없어요. 의사가 비웃었다. 여긴 지하예요. 신호 안 나가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아니었다. 박지연이었다. 그리고 뒤에 경찰 서너 명. 김태윤,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의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갑이 채워졌다. 지연이 내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떻게? 제가 처음부터 경찰이었어요. 잠입수사 중이었죠. 그제야 그녀의 정체를 알았다. 은행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며느리는 1층 로비에서 대기 중이에요. 아직 모르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진단서 나왔어요? 나왔지. 그 순간 주위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박유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나를 봤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 늙은 년이.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다. 수갑이 채워졌다. 사람들이 구경했다.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며느리 체포 다음 날 금요일 아들 태호가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야, 들어와. 아들이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손을 떨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넌 몰랐잖아.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 알고 있었어.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유진이가 아니, 유진이 본명이 박유진인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전 결혼도 알고 있었어. 숨이 막혔다. 그럼 너도? 아니야. 나는 살인은 몰랐어. 태호가 울부짖었다. 유진이가 말했어. 이전 남편들한테 사기당해서 이혼했다고. 가엾어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작년에 유진이가 말했어. 엄마 재산을 우리 명의로 옮기자고. 나이 드시면 치매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자고.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엄마 보호하려고 그런 거였어. 그래서 동의한 거요? 응,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치매 증상 있다고 소문낸 것도 유진이가 시켜서 했어. 진짜 치매 오기 전에 서류 정리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재산 분쟁 생긴다고. 뺨을 때렸다. 찰싹? 아들이 뺨을 감쌌다. 울었다. 40년을 키웠더니 내 재산을 노렸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엄마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도 공범이잖아. 엄마,
태호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정말 살인은 몰랐어. 유진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 정말 몰랐다고. 나는 그냥 재산 정리만 하는 줄 알았어. 정리가 아니라 빼앗는 거였잖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40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이 그렇게 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앞에서 멈췄다. 엄마, 나 경찰 조사 받을 거야. 내가 한 일 다 털어놓을게. 처벌 받을게. 그래, 그래라. 아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사라졌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박지연이 찾아왔다. 어르신 들었어요. 아드님 일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도 공범이었다는 거. 경찰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살인 모의는 안 한 것 같아요. 단순 재산 이전만 도왔고요. 그것도 범죄 아니요? 네.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웃음이 났다. 씁쓸한 웃음. 결국 내 가족이 날 배신한 거네.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남았는교? 보스요. 진짜 보스를 잡아야 해요. 보스? 네. 며느리 뒤에 큰 인물이 있어요.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 잡아야 이 사건 끝나요. 누군디요? 지연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0대 중반 남자. 잘 빠진 정장, 명품 시계. 이태준, 56세. SH생명보험 CEO예요. 보험사 사장이? 네.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뒤에서는 이 모든 걸 지휘해요. 지난 5년간 12명의 노인이 죽었고 보험금 180억이 그의 회사로 들어갔어요. 12명. 네. 우리 엄마도 그중 한 명이에요. 지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이 사람 잡아야 해요. 안 그러면 또 다른 할머니들이 죽어요. 어떻게요? 자백받아야 해요. 증거가 없거든요. 다 부하들 시켜서 했으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나야 한다는 거요? 네.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해요. 하지만 어르신밖에 없어요. 주저했다. 며느리도 무서웠는데 보스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보호할게요.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시장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40년 살아온 거리. 하겠어요. 어르신, 이미 다 잃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가족도. 이제 남은 건 자존심뿐이에요. 그놈한테까지 질 순 없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어르신. 대신 약속해요. 그놈 꼭 잡아요. 네, 꼭 잡을게요. 그날 밤 작전 회의가 열렸다. 경찰 강민수 형사도 왔다. 40대 중반 강력팀. 할머니, 이게 계획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쳤다. 이태준은 경계가 심해요. 절대 증거 남기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몽교? 자만심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 심리를 이용해야 해요. 화면에 작전이 떴다. 오말순 할머니 직접 협상 시도, 대화 유도, 자백 녹음. 어떻게 만나요? 할머니가 직접 연락하세요.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거래? 네. 내 아들 살려주면 입 다물겠다고요. 그럼 이태준이 만날 거예요.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날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강 형사가 안경을 꺼냈다. 평범한 검은테 안경. 카메라 안경이에요. 렌즈에 초소형 카메라 있어요. 실시간 녹화되고 본서로 전송돼요. 안경을 받았다. 가벼웠다. 평범한 안경 같았다. 그리고 이것도 작은 귀걸이. 초소형 마이크예요. 대화 다 녹음돼요. 준비 많이 했네요. 할머니 목숨 걸린 일이에요. 만약 위험해지면 바로 돌입할게요. 주위에 경찰 20명 대기시킬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만나요? 내일 토요일. 이태준 사무실에서. 하루 남았다. 마지막 전투까지.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SH생명보험 본사 건물. 30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번쩍였다. 천장에 샹들리에. 30층 CEO실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작은 귀걸이도 달았다. 지금 경찰 20명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30층.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 끝에 큰 문. 대표이사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남자 목소리. 부드러웠다.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은 통유리.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검은 가죽 소파, 거대한 책상, 벽에는 상패들. 이태준이 일어나 맞았다. 정장이 잘 빠졌다. 은색 넥타이핀이 빛났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말순 할머니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다. 앉았다. 소파가 부드러웠다. 이태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미소를 지었다. 차 드시겠어요? 아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전화로 거래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나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아드님이 지금 경찰 조사 중이죠? 사기 방조 혐의로. 네. 제발 도와주세요. 선처해주면 저는 입 다물겠어요. 이태준이 웃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다 제 선택이죠. 그럼 도와주세요. 대신 뭘 주실 건데요? 원하는 게 뭔교? 간단해요. 이태준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사인만 하세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분식집, 집 예금 전부 아드님한테 넘어가요. 그럼 제가 아드님 선처되게 해드릴게요. 서류를 받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일란이 있었다. 근데 말이죠, 서류를 던졌다. 나는 바보가 아니요. 이태준 표정이 굳었다. 당신이 살인 사주한 거 다 알아요. 12명. 지난 5년간 12명의 노인을 죽였죠. 할머니, 무슨 말씀을. 증거도 있어요. 박유진 자백서, 김태윤 의사 진술서, 보험금 입금 내역. 이태준이 갑자기 웃었다. 할머니, 똑똑하시네요. 근데 그게 다 저한테 연결되는 증거는 없죠? 그래서 오늘 직접 들으러 온 거요. 당신 입으로. 입으로? 이태준이 소파에 기대었다. 제가 왜 자백을 해요? 안 하면 어쩔 건교? 할머니가 어쩔 건데요? 그가 비웃었다. 경찰? 이미 다 대비했어요. 제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예요. 제가 만진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박유진은 잡혔잖아요. 유진이? 걔는 그냥 말단이에요. 교체하면 돼요. 이태준이 창밖을 봤다. 할머니,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해요. 제가 지금 자산이 500억이에요.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죽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죠. 그가 돌아봤다. 솔직히 말할게요. 70, 80 넘은 노인들,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 돈으로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소름이 돋았다.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이에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늙으면 짐이 돼요. 자식들한테, 사회한테. 전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살인이요. 할머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이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여긴 제 회사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경찰은요? 경찰이 뭐 어쩌겠어요? 영장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영장 나오게 둘 것 같아요? 일어섰다. 당신 결국 잡힐 거요. 안 잡혀요. 이태준도 일어났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지금 나가시고 조용히 사세요. 아드님도 살리고. 안 그러면 할머니도 사고 날 수 있어요. 노인들 길 가다 넘어져서 사망하는 거 흔하잖아요.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 내 입으로 말했어요. 당신? 12명 죽인 거,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나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 네, 말했죠. 그래서요? 녹음기라도 숨겼어요? 이태준이 비웃었다. 안경이요. 안경을 벗어 보여줬다. 카메라 안경. 지금까지 대화 다 녹화됐어요. 경찰한테 실시간으로 전송됐고요. 이태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문이 박살났다. 쾅! 이태준,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 10명이 돌입했다. 강 형사가 앞장섰다. 손 올려. 이태준이 뒤로 물러났다. 이건 함정이잖아. 함정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말했어요. 다 녹화됐고요. 수갑이 채워졌다. 이태준이 발버둥 쳤다. 말도 안 돼.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당장.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다. 복도에 직원들이 모여 구경했다. 회사 CEO가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다리가 풀렸다. 지연이 달려와 나를 안았다. 어르신,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울음이 터졌다. 두려움, 안도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마침내 끝이 보였다. 2025년 12월 20일 이태준 최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3개월간의 재판이 끝나는 날이었다. 방청석이 가득 찼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일반 시민들 200명이 넘었다. 나도 증인석에 앉았다. 옆에는 박지연, 뒤쪽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 11명. 모두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자식들이었다. 피고인석에 이태준이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3개월 전의 당당함은 사라졌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판사가 입장했다. 60대 여성 판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 이태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직적으로 노인 12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8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에서는 살인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화면에 피해자들 사진이 떴다. 12명의 할머니들. 모두 웃고 있었다. 생전 사진들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선량한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들을 단지 돈으로만 봤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먼저 박유진. 며느리였던 그녀는 3개월 전 자백했다. 이태준이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언제 수면제를 탈지 다 그가 계획했어요.
왜 했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한 건당 3억씩 받기로 했어요. 다음은 김태윤 의사. 위조 진단서를 만든 의사. 이태준이 저한테 한 명당 1억씩 줬어요. 치매 진단서만 만들어주면 됐으니까 쉬운 돈이었죠.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내 차례가 왔다.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피고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70, 80 넘은 노인들은 어차피 몇 년 안 남았다. 그 돈으로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리고 전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이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는 그런 말 안 했어.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다. 영상이 있습니다. 검사가 노트북을 켰다. 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내 안경 카메라로 찍은 영상. 이태준 사무실에서의 대화.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제가 지금 자산이 500억이에요.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70, 80 넘은 노인들.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전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다. 어떻게 저런 말을 사람이 아니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다. 보험금 입금 내역, 조직원들과의 문자 대화, 위조 진단서들, 수면제 구매 기록. 피고인은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검사가 나를 봤다. 71세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용기가 이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판사가 제지하지 않았다. 이태준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직접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험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부하들이 과도하게 행동한 것이지 피고인이 지시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태준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이태준이 일어났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요? 피해자 가족분들께. 왜 죄송한 건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긴 침묵. 이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마침내 자백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태준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극히 잔인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들을 단지 이익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이는 교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주문. 피고인 이태준, 무기징역에 처한다. 쾅!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울음소리도 들렸다.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안았다. 피고인 박유진, 살인방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 피고인 김태윤,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로 징역 15년. 기타 공범들, 징역 10년에서 20년. 모두 끝났다.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3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감 좀. 마이크가 수십 개 내 앞에 놓였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1년 후, 분식집 말순이네 떡볶이는 여전히 문을 열었다. 아니, 전보다 더 붐볐다.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다. 할머니, 떡볶이 3인분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썰었다. 40년째 하던 일.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왔다. 그녀는 경찰을 그만두고 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고맙다, 지연아. 아니에요. 전 어머니한테 배워야 해요. 나중에 제 가게 차릴 거거든요. 웃음이 났다. 지연은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쯤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태호였다. 내 아들. 엄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6개월 전 출소했다.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은 안 갔지만 그 후로 한동안 나를 못 만났다. 앉아라.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그만해. 다 지난 일이여. 떡볶이를 끓여줬다. 태호가 좋아하는 맵기로. 그가 한 젓가락 먹었다. 눈물이 흘렸다. 엄마 떡볶이 맛은 변하지 않네. 당연하지. 40년째 같은 맛이여. 태호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살게. 그래. 잘하거라. 엄마 사랑해. 나도. 처음으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오후 2시 특별한 손님이 왔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수행원들. 오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네.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초대하셨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이 직접 나를 맞았다. 오말순 어르신 오셔서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노인재산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상자를 열었다. 금색 훈장, 국민훈장 성류장. 어르신께 이 훈장을 드립니다. 손이 떨렸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그날 뉴스는 내 이야기로 도배됐다. 71세 할머니, 살인 조직 무너뜨려 오말순 할머니, 국민 영웅.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다. 저녁에 분식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70대 할머니. 저 혹시 오말순 어르신이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제 며느리가 이상해서요. 자꾸 통장 달라고 하고 약을 주는데 먹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와 같은 상황의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지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저희가 노인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어요.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무료로 법률 상담, 경찰 신고, 증거 수집 다 도와드려요. 할머니가 울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저희가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벌써 이번 달에 상담 신청이 47건이에요. 다들 며느리나 아들이 재산 노린다고. 그럼 다 도와줘야지. 네. 우리가 만든 센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다 지부가 생겼어요. 뿌듯했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며칠 후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노인재산보호법 통과됐습니다. 이제 노인의 재산 이동은 반드시 제3자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보험 가입은 자동으로 조사됩니다. 정말요? 네. 일명 오말순법이라고 불러요. 어르신 이름을 딴 법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시장 풍경, 40년째 보던 풍경,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그리고 세상도 조금 변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해냈어. 나 혼자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렸어. 당신 자랑스럽지?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습니다. 쪽지 한 장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요. 노인도 싸울 수 있다는 걸. 2026년 12월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시청률 12%. 대박이었다. 댓글창에 메시지가 수천 개 달렸다. 오말순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도 보여드려야겠다. 나이 많다고 만만히 보면 안 되는구나.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다. 마지막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할머니 살렸어요. 눈물이 났다. 내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 2027년 10월 13일. 2년 후. 분식집 앞에 비석이 세워졌다. 순천시에서 만들어준 기념비. 이곳에서 오말순 어르신이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2025년 노인 살인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73세가 됐다. 무릎은 더 아팠지만 마음은 더 강해졌다. 저녁에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또 할머니 3분 구했어요. 잘했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함께 한 거지.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남편도 돌아가신 12명의 할머니들도 저 별빛 속에 있을 거였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싸울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게 아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